햇살이 거실에 하얀 커튼을 부드럽게 통과해 들어와 먼지가 춤추는 모습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나른한 토요일 오후였다. 공기 중에는 아내 윤서연이 방금 내린 커피의 향긋함과 새 살빼기 아들 하준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유전학 연구원인 박지원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행복이 이 작은 거실 안에 응축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아들과 함께 블록을 쌓으며 이따금씩 주방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아내에게 눈길을 보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아빠, 더 높이. 하준이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으로 블록 하나를 더 얹었다. 지원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들의 맑고 큰 눈동자를 들여다보던 지원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다. 짙은 쌍꺼풀, 오뚝한 코, 앵두 같은 입술. 아이는 인형처럼 예뻤지만 그 어느 구석에서도 지원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은 물론 사진으로만 본 젊은 시절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모습과도 닮지 않았다. 이 생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마치 마음속에 자라난 잡초처럼 애써 뽑아내려 해도 어느새 다시 고개를 드는 끈질긴 의심이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막연하게 느꼈던 위화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엄마를 쏙 빼닮았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럴 때마다 지원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연은 쌍꺼풀이 없는 눈매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기에 아이의 또렷한 이목구비는 아내를 닮았다고 하기에도 어딘가 어색했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지원은 속으로 자신을 꾸짖었다. 유전의 신비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수만 가지 조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는 유전학자였다. 누구보다 유전의 복잡성을 잘 아는 그가 이런 원초적인 의심에 사로잡히다니 실로 어처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식과 감정은 별개의 문제였다. 머리는 부정했지만 가슴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왜 이 아이는 나를 조금도 닮지 않았을까?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나갔을 때 그 의심은 더욱 선명한 형태로 그를 찔렀다.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하준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 하준이는 정말 잘생겼다. 엄마 쪽 유전자가 우월한가 봐요. 아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악에 없는 말이었다. 칭찬이라는 것도 잘 알았다. 하지만 그 말은 지원의 심장의 작은 바늘처럼 박혔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그런가요? 라고 대답했지만 곁에 서 있던 서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놀란 사람처럼 혹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을 들킨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내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지만 지원의 눈에는 그 찰나의 균열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원의 의심은 독버섯처럼 무성하게 자라났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일어났다. 한밤중에 하준이 불덩이 같은 열과 함께 경기를 일으켰다. 아이의 작은 몸이 활처럼 휘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에 지원과 서연은
혼비백산하여 응급실로 달려갔다. 다행히 열성경련이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몇 시간 뒤 아이는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는 걱정할 것 없다고 했지만 지원에게는 그날 밤의 공포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 원인 모를 희귀병으로 떠나보낸 누나를 떠올렸다. 당시 최고의 의사들도 누나의 병명을 밝혀내지 못했다. 수많은 검사에도 불구하고 누나의 유전자, 어디에 비극의 씨앗이 숨어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 무력감과 절망이 지금의 그를 유전학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허망하게 잃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곤히 잠든 하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지원은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다. 과학자로서, 아버지로서 나는 내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 어떤 유전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완벽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누나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들의 외모에서 시작된 그 검고 축축한 의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 자신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국립유전학연구소로 향했다. 그는 아침에 하준이 잠든 사이 몰래 면봉으로 아이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떨리는 손으로 샘플을 튜브에 담으며 그는 자신이 마치 중범죄라도 저지르는 기분을 느꼈다. 아내를 속이고 아들을 기만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이전처럼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텅 빈 실험실, 기계들이 내는 낮은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원은 하준의 샘플과 자신의 샘플을 나란히 원심 분리기에 넣었다. DNA를 추출하고 증폭하고 염기서열 분석기에 넣는 과정은 그에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분석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릴 터였다. 그 시간은 그에게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었다. 과연 화면에 나타날 진실은 그의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일까? 아니면 그의 어리석은 의심을 비웃는 잔잔한 바람일까? 마침내 다음 날 밤, 그는 모두가 퇴근한 연구소에 홀로 남았다. 어둠이 내린 사무실, 오직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침내 결과 파일이 담긴 아이콘을 클릭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유전자 마커와 데이터들이 떠올랐다. 그는 다른 것은 보지도 않고 곧장 친자 확인 분석 결과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몇 줄의 숫자와 문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순간 지원의 숨이 멎었다. 그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다 커졌다.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잘못 본 것이라고, 기계가 오류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화면의 푸른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지원은 차가운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에 떠있는 몇 줄의 텍스트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유전자 분석 결과 박지원, 박하준 부자, 관계 성립 확률 99.998%, 윤서연 추정모, 박하준 모자 관계 성립 확률 0%.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내와 자신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믿었던 아이.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 맞았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다. 이 무슨 지독한 농담이란 말인가.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극심한 혼란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지원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했다. 샘플이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 혹은 기계가 오류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1시간 뒤 화면에 떠오른 결과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전과 동일했다. 0%. 그 숫자는 거대한 낙인처럼 그의 눈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다. 연구소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는 유령처럼 밤거리를 달려 집으로 향했다. 늘 따뜻하고 안락하게 느껴졌던 귀갓길이 오늘따라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멀고 낯설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분노와 절망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환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하준을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정교하게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관객이자 바보였다는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가 이내 용광로처럼 뜨거워졌다. 당장이라도 그녀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대체 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초조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보자 그녀는 다급하게 일어섰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어요? 걱정이 가득한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 같았으면 따뜻한 위로가 되었겠지만 지금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차가운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여보,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지원은 대답 대신 연구소에서 출력해온 결과지를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종이 몇 장이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의 시선이 그 종이 위로 향했다. 지원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준이, 누구 아이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들었다. 그 위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두 눈이 절망으로 크게 뜨였다.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다시 힘없이 떨어졌다. 내가 아버지인데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더군. 지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서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설명해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냘프게 떨렸다. 그것은 차마 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규였다. 말해 누구야? 어떤 놈이랑 바람을 피워서 애까지 낳고 그걸 내 아이라고 속인 거야. 지원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괴물처럼 포효했다. 그 순간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처참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이게 아니면 대체 뭔데? 서연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다. 나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지원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몇 년 전 당신 만나기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몸을 심하게 다쳤어요. 의사가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원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녀가 과거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다.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당신이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특히 당신 누나일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았어요. 내가 아이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알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서연의 고백은 지독한 이기심이자 동시에 처절한 사랑의 절규였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끔찍한 선택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여자의 몸을 빌렸어요. 당신의 아이를 대신 낳아줄 사람을 구했어요. 대리모. 그 단어가 지원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 사실이 아주 작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 감정은 곧바로 더 큰 배신감에 휩싸여 사라졌다. 왜 말을 안 했어? 지원이 절규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 입양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왜 나를 속였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것은 신뢰의 문제였다. 그녀는 그를 믿지 못하고 이 모든 일을 혼자 꾸미고 감당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완벽한 거짓말로 그를 감쪽같이 속여왔다. 하준을 낳고 기르는 모든 순간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원은 무너져 내린 아내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렸다. 그 여자, 누구야? 하준이를 낳은 여자, 누구냐고. 그의 질문에 서연의 울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포였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묻지 말아주세요.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당신이 알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그녀의 반응은 지원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단순한 대리모가 아니라는 뜻인가? 대체 그 여자가 누구이기에 서연은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내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이 그 뒤에 숨어 있음을 지원은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무너져 있는 아내를 그대로 둔 채 하준의 방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아이는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의 아들이 분명한 아이. 그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지독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거대한 거짓말 위에서 태어난 존재였다. 지원은 아이의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부서졌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내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진실의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깊은 심연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날 이후 집은 얼음 궁전이 되었다. 박지원과 윤서연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하고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서연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지원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준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누구인가? 서연이 왜 그토록 그 여자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가? 아내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지원은 그것을 잘 알았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찾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며칠간의 냉전 끝에 서연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가 용서의 제스처를 보인다고 착각한 서연은 망설이다가 대리모를 주선해준 클리닉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마리아느 여성 클리닉. 그녀는 그곳이 지금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가 찾아간 클리닉은 서울의 후미진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서연의 말대로 그곳은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된 듯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연구원의 집요함으로 관련 서류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사업자 등록 기록,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다. 마리아느 여성 클리닉은 유령 회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클리닉을 소유했던 법인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모든 돈의 출처가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노바이오. 이름도 생소한 작은 생명공학 회사였다. 그리고 그 이노바이오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소유주는 바로 대한민국 최대의 제약그룹 대진제약이었다. 지원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대진제약,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남자. 최강혁 회장. 냉혹한 카리스마와 무자비한 사업 수완으로 제약계를 평정한 인물. 그런 거대 기업이 왜 이런 허름하고 수상쩍은 난임 클리닉의 배후에 있단 말인가? 그의 가정사는 이제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 거대한 기업의 검은 음모와 연결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 대진제약 회장실. 최강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비서실장이 공 손학에 서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회장님, 박지원 연구원이 마리아느 클리닉의 뒤를 캐고 있습니다. 최강혁은 미동도 없이 물었다. 어디까지 알아냈나? 이노바이오, 그리고 우리 그룹과의 연관성까지 파악한 것 같습니다.
최강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똑똑한 쥐새끼로군. 미로 속에 풀어놨더니 제법 출구 가까이까지 갔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쥐는 쥐일 뿐이야. 너무 똑똑한 쥐는 때로는 시끄러운 법이지. 겁을 좀 주게. 단, 직접적인 방법은 쓰지 마.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연구소에 남아 마지막 데이터를 정리하던 지원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의 개인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허가되지 않은 IP의 접근 기록이 남아있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IP였다.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변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 인생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지원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아내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도 있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도에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정신은 온통 과거의 어느 날에 갇혀 있었다. 귓기의 빗소리와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울리는 듯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갓 20살이 된 그녀와 쌍둥이 동생 은별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조수석의 엄마와 운전석의 아빠는 새로운 연구 성과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서영과 은별은 똑같이 생긴 얼굴을 마주보며 킥킥거렸다. 손을 꼭 잡고 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속삭였다. 그때였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덮쳤다. 서연의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실의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식을 들어야 했다. 부모님과 동생 은별이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 자신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자궁을 심하게 다쳐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그것은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반죽하던 흙 위로 번졌다. 그녀는 지원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지원이라는 빛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비밀. 대리모의 정체는 그녀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지원은 늦은 밤, 차를 몰아 대진제약 분사 건물 앞에 섰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빌딩은 마치 괴물처럼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의 거짓말, 아들의 출생, 그리고 거대 제약 기업,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서는 순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저 거대한 괴물에게 통째로 삼켜질 것만 같았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끝까지 가야만 했다.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의문의 여인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대진제약의 그림자를 쫓던 박지원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거대 기업의 방화벽은 견고했고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면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을 공략해야 했다. 그는 대진제약이 후원하는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과 자선단체 목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위선적인 자선 활동 뒤에 검은 속내를 숨기는 것은 부유한 범죄자들의 흔한 수법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한 장소가 들어왔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고급 요양원 실버 헤이븐. 대진제약이 막대한 금액을 후원하는 곳으로 철저한 보안과 비밀 유지로 유명했다. VIP들을 위한 곳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내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지원은 설명할 수 없는 직감으로 그곳이 이 모든 미스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느꼈다. 주말 아침 지원은 아들 하준을 채 태웠다. 며칠간 이어진 집안의 냉랭한 공기에 아이마저 주눅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는 바람이라도 쐴 겸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 하준이 신나서 고개를 끄덕이자 가족의 유일한 활력소인 골든 리트리버 보미도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지원은 애써 외면했다. 그의 차는 의도적으로 실버 헤이븐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는 그저 주변을 맴돌며 분위기라도 살필 생각이었다. 요양원은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과 우아한 건물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지원이 차를 세우고 건물을 응시하고 있을 때였다. 뒷좌석에서 하준이 차 문을 열었고 그 틈으로 보미가 뛰쳐나갔다. 보마. 지원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오랜만에 외출해 신이 난 보미는 정원을 향해 신나게 달려갔다. 보미가 달려간 곳에서는 한 여자가 장미 정원을 돌보고 있었다. 간호사 혹은 요양보호사로 보이는 단정한 유니폼 차림이었다. 그녀는 등을 보이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보마, 이리 와. 지원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렀다. 그 소리에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지원은 숨을 멈췄다. 세상에,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아내 윤서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서연보다 조금 더 앳되고 어딘가 더 위축된 분위기를 풍겼지만 눈, 코, 입, 얼굴의 윤곽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김민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놀란 듯 겁먹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런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지원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보미가 지원에게 돌아오지 않고 망설임 없이 여자에게로 달려갔다. 녀석은 낯선 사람에게 의뢰 그렇듯 짖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헤어졌던 주인을 만난 것처럼 여자의 다리 주위를 빙빙 돌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굵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흔들며 여자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다. 순수한 기쁨과 반가움의 표현이었다. 죄송합니다, 보마. 이리 오라니까. 지원은 당황해서 달려가 보미의 목줄을 잡았다. 하지만 보미는 버티며 떠나려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여자의 손을 핥았다.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보미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개였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친근함이 아니었다. 명백한 인식과 기억의 표현이었다. 여자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개를 보며 처음에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이내 두려움은 당혹감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으로 바뀌는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착한 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영과 비슷했지만 더 여리고 기어들어가는 듯한 톤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보미는 더욱 안정된 모습으로 그녀에게 몸을 기댔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희미한 기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원은 억지로 보미를 끌어내며 연신 사과했다. 그는 서둘러 차로 돌아왔다. 차를 몰아 요양원을 빠져나오면서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백미러로 계속해서 그 여자가 서 있던 곳을 돌아보았다. 머릿속에서 방금 전의 장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아내와 판박이인 여자, 김민서, 그리고 그녀를 보고 미친 듯이 반가워하던 보미의 모습,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지원의 뇌리를 한 가지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보미, 이 아이는 서영과 결혼하기 직전에 그녀가 선물해준 개였다. 당시 그녀는 작은 강아지였던 보미를 데려와 자신의 죽은 쌍둥이 동생 은별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좋아했을 거라며 쓸쓸하게 웃었었다. 보미를 입양한 시기는 서연이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 바로 몇 달 전이었다. 그렇다면 설마 지원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보미를 보았다. 녀석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시선은 방금 전 떠나온 요양원을 향해 있었다. 개의 순수한 충성심과 본능적인 기억.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찾아낸 그 어떤 서류 증거보다도 더 강력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김민서. 그녀는 단순한 닮은 사람이 아니었다. 서연이 사고로 잃었다고 믿었던 쌍둥이 동생 강은별, 그리고 하준의 진짜 어머니.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깨달았다. 보미는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준 것이다. 이제 그의 수수께끼에는 얼굴과 이름이 생겼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민서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곳에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이 있었다. 박지원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김민서라는 이름의 유령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친구에게 은밀히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는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라며 망설였지만 지원의 절박한 표정과 내 아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일지도 몰라 라는 말에 결국 손을 내밀었다. 며칠 후 친구가 보내온 결과는 지원의 심증을 확증으로 바꿔주었다. 김민서라는 이름의 20대 여성은 존재했지만 그녀의 인생 기록은 5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 이전의 학력, 가족 관계, 출생 기록 등은 어디에도 없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완벽하게 깨끗한 신분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법적 후견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대진제약 최강혁 회장의 최측근인
윤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민서는 윤서연의 죽은 쌍둥이, 동생, 강은별이었다. 최강혁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녀를 데려가 기억을 잃게 한 뒤 자신의 감시에 꼭두각시처럼 키워온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하준을 낳게 한 도구로 이용했다. 지원은 치가 떨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 여자, 은별 역시 최강혁의 잔인한 계획에 희생된 피해자였다. 한편 윤서연은 나날이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원의 분노는 어느새 차가운 집요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거짓말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더 먼 곳을, 더 위험한 진실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그가 은별의 존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최근에야 우연한 기회로 자신의 동생이 살아있으며 최강혁의 손아귀에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지원에게 대리모의 정체를 필사적으로 숨겼던 것은 남편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최강혁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아는 그녀는 지원이 진실을 파헤치려 할수록 은별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원이 행동하기 전에, 최강혁이 눈치채기 전에. 그녀가 먼저 동생을 그 지옥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그것은 20년 전 동생의 손을 놓쳐버린 언니로서의 마지막 속죄였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대포폰을 이용해 과거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실버 헤이븐에서 은별을 빼낼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사랑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무모하고 절박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거미줄의 주인은 거미의 움직임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최강혁은 이미 지원과 서연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서연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의 함정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약속된 날 밤, 서연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 실버 헤이븐 근처의 접선 장소에 나타났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약속된 조력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조용히 그녀의 입을 막고 저항할 틈도 없이 채태워 사라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비명소리 하나 없이 이루어졌다. 그 시각, 지원은 하준을 재우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안한 침묵이 그를 짓눌렀다. 서연은 저녁부터 보이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차갑고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강혁의 비서실장 윤 실장이었다. 박지원 연구원님 되시죠? 부인께서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셨더군요.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연이 어디 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정하시죠? 아직은 무사하니까. 잠시 후 지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영상 속에는 낡은 창고 안,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 이상 캐고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둘째, 당신이 연구 중인 K치밀, 유전자 마커에 대한 모든 연구 데이터를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그 유전자를 완벽하게 분리해낸 건 당신뿐이라는 걸 잘 압니다. K11 유전자 마커. 그것은 지원이 자신의 죽은 누나와 같은 희귀 유전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인생을 바쳐 연구해온 결과물이었다. 인류를 구할 수도 있는 그의 필생의 업적. 최강혁은 그것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내일 자정, 인천항 제7부도 폐창고로 데이터를 가지고 혼자 오십시오. 약속을 지키면 부인을 돌려받고 이 모든 일은 없었던 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연락하거나 섣부른 짓을 하면 당신은 아주 작은 상자에 담긴 부인을 돌려받게 될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원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아내의 목숨, 그리고 아들의 진짜 어머니인 은별의 안전까지 모두 저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값은 수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자신의 평생의 연구 결과물이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내인가 아니면 대우인가. 어둠 속에서 지원의 얼굴 위로 절망과 무력감,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극한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박지원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흐려져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벼랑 끝에 선 자의 차가운 결단력만이 섬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그는 먼저 자신의 필생의 역작인 K식물 유전자 마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했다. 그리고 또 다른 드라이브에는 그가 오래전 만약을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강력한 로직 폭탄 바이러스를 심었다. 대진제약의 서버에 연결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킬 괴물이었다. 준비를 마친 그는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보안 전문가인 친구에게였다. 그는 친구에게 특정 이메일 주소로 암호화된 파일 묶음을 보내며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즉시 모든 언론사와 검찰에 유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파일 안에는 대진제약의 불법 임상, 시험 증거와 20년 전 서연의 부모님이 연구했던 신약 기술을 최강혁이 어떻게 탈취했는지에 대한 정황 증거가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전화는 그의 돌아가신 스승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부장검사로 있는 강철중에게였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괴물을 사냥하러 가는 것이었다. 자정, 인천항, 제7부두. 하늘에서는 마치 20년 전 그날 밤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고 거대한 폐창고 앞에 선지원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데이터가 담긴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두려움은 그의 심장을 얼음처럼 조여왔지만 그 위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창고 안은 섬처럼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중심에 최강혁이 옥좌에 앉은 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다. 의자에 묶인 안에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지원의 심장을 멎게 한 것은 그녀 옆에 공포에 질린 채 서 있는 김민서, 바로 은별의 모습이었다. 최강혁은 자매를 모두 인질로 잡고 그의 통제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왓군, 물건은 가져왔나? 최강혁이 오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드라이브를 들어보였다. 먼저
아내와 저 여자를 풀어줘. 네가 흥정할 입장은 아닐 텐데 물건부터 넘겨. 지원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는 순간 최강혁의 부하 하나가 서연의 목에 차가운 칼을 겨눴다. 그 모습에 지금껏 겁에 질려 떨고만 있던 은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애연이. 그 한마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웠던 그 단어가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에 파문을 일으켰다. 밖에서는 세찬비가 참고 지붕을 두드리고 눈앞에서는 언니가 칼날 아래 위협받고 있었다. 그 순간 은별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유리 조각이 터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빗길, 자동차 헤드라이트, 비명소리, 부서지는 유리, 언니의 겁에 질린 얼굴, 그리고 피투성이로 망가진 차체에서 자신을 끌어내던 한 남자의 얼굴. 구급대원에게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 이 아이는 고아입니다.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얼굴은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악마처럼 웃고 있는 최강혁의 얼굴이었다. 기억의 홍수가 그녀의 정신을 덮쳤다. 희미했던 안개가 걷히고 20년간의 진실이 지옥도처럼 펼쳐졌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활화산 같은 증오와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최강혁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당신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긁혔다. 우리 차를 덮친 것도, 우리 부모님을 죽인 것도, 내 기억을 지우고 날 가둔 것도 전부 당신이었어. 최강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장기말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저 계집의 입마가 그가 고함을 질렀다. 부하들이 은별에게 달려드는 순간 지원이 움직였다. 그는 바이러스가 담긴 가짜 드라이브를 경호원에게 던져 시선을 끌고 번개처럼 두 자매에게 달려가 그들을 감싸 안았다. 창고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원은 아드레날린의 의지에 필사적으로 싸웠다. 바로 그때였다. 최강혁의 부하 중 하나의 휴대폰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다. 속보, 대진제약, 불법 임상시험 및 20년 전 신약기술 탈취 의혹.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함성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그 선두에는 강철중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들어. 최강혁 살인 교사. 불법 감금 및 불법 임상시험 등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한다. 강철중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강혁은 저항도 포기한 채 무너진 자신의 왕국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순수한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지원은 피투성이가 된 채 두려움에 떠는 두 자매를 힘껏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고 은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언니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다. 창밖에 거센 폭풍우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저편으로 희미한 새벽의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폭풍은 지나갔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 몰아칠 감정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대진제약 최강혁 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고, 언론은 연일 그가 저지른 악행을 파헤치느라 분주했다. 세상의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고 있었지만 폭풍의 눈 속에 있었던 세 사람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상처를 보듬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 강은별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20년간의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당분간 지원과 서연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이모라 부르며 따르는 조카 하준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하준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자신이 낳은 아이. 하지만 그녀는 아이에게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의 엄마는 지난 3년간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온 언니, 서연이었다. 지원과 서연의 관계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다. 거짓말이라는 거대한 벽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상처의 흔적은 깊었다. 어느 날 밤, 하준과 은별이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오랜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원이었다. 미안해. 당신이 그런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지게 만든 건 어쩌면 나였을지도 몰라. 내가 당신에게 기댈 수 있는 남자가 되어주지 못해서, 당신이 솔직할 수 없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당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어요. 지원은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용서는 이미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진실만 가지고.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들의 사랑은 불길 속에서 시험받았고 이제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준에 대한 것이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모두 모여 이 이야기를 꺼냈다. 은별은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이 엄마는 언니야. 낳은 건 나지만 사랑으로 키운 건 언니니까 나는 그냥 하준이의 멋지고 재미있는 이모가 되고 싶어. 그걸로 충분해. 그게 내 자리인 것 같아. 그녀의 이타적인 결정은 세 사람의 관계를 얽매고 있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원망하는 대신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낸 것이다. 시간이 흘러 지원은 K20을 유전자 마커에 대한 모든 연구 자료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공개했다. 그리고 그 연구를 이끌 재단을 설립하며 재단의 이름을 자신의 죽은 누나 박지수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그는 자신의 필생의 업적을 사유화하는 대신 인류를 위한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그의 과학자로서의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자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1년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 지원과 서연, 그리고 이제는 한결 밝아진 모습의 은별과 4살이 된 하준이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왔다. 충성스러운 게 보미가
아이들 주위를 맴돌며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하주는 엄마하고 서연에게 달려갔다가 이모하고 은별의 품에 안겼다. 아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원과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불길 속에서 단련된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은 아닐지도 모른다. 거짓과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수많은 상처를 안고 다시 태어난 특별한 가족이다. 그들의 몸에 남은 흉터는 그들이 어떤 폭풍을 견뎌냈는지 알려주는 증표와도 같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에게도 새벽은 찾아왔다. 고통의 밤이 길었던 만큼 그들이 맞이한 아침은 더없이 따스하고 찬란했다.